한국은 아시아에서도 강대국에 끼어 있는 작은 나라 아니야? 힘이 없으니까 주변국들에게 침략당한 거잖아? 그런 나라에 배울 게 있겠어? 여기 한국의 전쟁 방식에 대해 우습게 생각하는 미국 전문가가 있습니다. 그는 미국, 유럽 전쟁이 중요하고 훨씬 의미가 있다고 하는데요. 왜 이렇게 한국을 우습게 생각하는지 그 궁금한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마이클 로렌스입니다. 미국에서 온 전쟁 전략 전문가죠. 저는 대학에서 학생들에게 오래전 전쟁에 대해 가르치고 있었죠. 특히 유럽의 큰 전투들에 대해서요. 제 사무실 벽은 워털루와 헤이스팅스 같은 유명한 전투 지도로 가득 채워져 있었어요. 로마 병사, 중세 기사, 그리고 현대 군대에 관한 책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메모가 가득 찬 가죽 가방을 들고 대학 복도를 걸을 때면 중요한 사람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학생들은 저를 존경하고 있었고 다른 교수들도 저를 인정하고 있었죠. 세계 각지에서 읽히는 유럽 전쟁 전략에 관한 논문도 많이 썼습니다. 제 책상 위에는 제가 유명한 장군과 악수하는 사진이 놓여 있었어요. 책상 뒤에는 제가 여러 번 읽은 역사책으로 가득 찬 큰 책장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매일 오래된 종이와 커피 냄새가 제 사무실을 채우고 있었죠. 전쟁에 관한 중요한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전쟁은 모두 강한 나라들이 자신의 힘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전쟁은 명예와 영토 획득, 그리고 명성을 얻는 것에 관한 것이었죠. 오래전 로마나 오늘날의 미국과 같은 큰 나라들이 전쟁 이야기에서 중요한 존재였어요. 작은 나라들은 큰 나라들의 도움이나 운이 좋아서만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했죠. 한국에 대해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저 중국과 일본 같은 강대국의 사이에 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불쌍한 나라로만 보았죠. 한국의 전쟁 역사가 그다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역사책에서 한국에 관한 장을 볼 때면 대개 그냥 넘기곤 했습니다. 저는 위대한 제국과 그들의 강력한 군대에만 관심이 있었지 생존을 위해 싸우는 작은 나라들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어느 비오는 화요일 오후, 저는 역사적 전쟁에서의 힘이란 주제로 다음 수업을 준비하며 책상에 앉아 있었어요. 그때 책상 위 전화가 갑자기 울리면서 평화로운 고요함을 깨뜨렸어요. 우리 학과의 학장인 리처드슨 학장이었습니다. 로렌스 박사님, 한국의 대학교에서 오신 방문학자가 계세요. 서진 교수님이신데 한국 군사 역사 전문가이십니다. 내일 그분과 만나보셨으면 합니다. 그분의 관점이 우리 학과에 다가오는 심포지엄의 가치를 더할 것 같네요. 사실 만나고 싶지 않았어요. 제 연구로 바쁜 상태였거든요. 왜 작은 나라의 전쟁 역사에 관해 이야기하는데 시간을 써야 하나 싶었죠. 하지만 리처드슨 학장은 제 상사였기 때문에 동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만나겠습니다. 라고 관심 없음을 숨기려 노력하며 말했어요. 전화를 끊은 후 저는 창밖의 비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 만남이 시간 낭비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한국 역사학자가 제가 이미 알고 있는 전쟁에 대해 무엇을 가르쳐 줄 수 있을까요? 바로 그때 제 친구 알렉산더 스미스가 제 사무실에 들렀어요. 알렉산더는 영국 출신이었고 전쟁에 대해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그는 얼굴에 희죽 웃음을 지으며 제 사무실 문간에 기대어 서 있었습니다. 내일 한국 역사학자를 만난다고 들었어. 라고 그가 말했어요. 아마 초급 수업을 위한 배에 관한 재미있는 작은 이야기라도 해주겠지? 우리는 둘 다 웃고 있었어요. 우리는 너무 자신만만했죠. 진정한 군사적 천재성은 서양과 몽골 같은 몇몇 큰 동양 제국에만 있다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같은 작은 나라들은 연구할 가치가 있는 중요한 전쟁 전략을 가질 리 없다고 생각했죠. 저는 서류로 다시 돌아가면서 이 한국 학자의 이야기를 공손하게 듣고 나서 제 진짜 일로 돌아갈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비는 계속해서 창문을 두드리고 있었고 오후 햇살은 저녁으로 점점 바뀌어 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이 전쟁, 역사, 그리고 저 자신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바꿀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수년간 함께 해온 편안한 확신이 전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도전받게 될 거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조용한 제 아파트로 돌아와 간단한 저녁을 먹고 강의 노트를 한 번 더 검토했어요.
알람을 맞추고 다음날 입을 정장을 준비해두고 지식에 대한 자신감과 믿음에 대한 확신을 가진 채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내일은 그저 전문가로서, 교사로서 모든 답을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의 또 하루일 뿐이라고 생각했죠. 적어도 그땐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일찍 사무실에 도착했어요. 한국 학자가 왔을 때 바쁘게 보이고 싶었거든요. 책상 위에 책들을 깔끔하게 정리하고 제 상들을 잘 보이는 곳에 놓았어요. 그리고 로마 전투 전술에 관한 두꺼운 책을 펼쳐 놓았죠. 이렇게 하면 그가 제가 중요한 전문가라는 걸 바로 알아차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정확히 오후 2시 문을 조용히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들어오라고 말했습니다. 문이 열리고 서진 교수가 들어왔어요. 그는 제가 예상했던 모습이 아니었어요. 저는 제 사무실과 업적에 감탄할 소심한 사람을 상상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서진 교수는 조용한 자신감을 가지고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는 깔끔한 흰 셔츠와 고대 무늬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멋진 넥타이를 메고 있었어요. 그의 눈은 따뜻하고 친절했지만 또한 많은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로렌스 교수님,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그가 말하며 살짝 허리를 숙이고 손을 내밀었어요. 그의 악수는 단단하고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교수님의 유럽 전쟁 전략에 관한 연구를 읽어봤습니다. 그는 제 책상 위에 두꺼운 가죽 장정 책을 올려놓았어요. 그 책은 오래되고 중요해 보였습니다. 표지에는 제가 이해할 수 없는 아름다운 한글이 쓰여 있었어요. 이것은 고구려라는 고대 한국 왕국에 번역된 전투 기록 모음집입니다. 그가 설명했어요. 흥미롭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저는 공손하게 미소를 지었지만 책에 손을 뻗지 않았어요. 대신 의자에 기대어 앉아 중요한 사람처럼 보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것 참 친절하시네요. 제가 말했어요. 하지만 제 연구 초점은 유럽 전쟁입니다. 군사 전략의 주요 발전이 이루어진 곳이죠. 서진 교수는 제 반응에 당황해하지 않았어요. 그는 그저 생각에 잠겨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합니다. 하지만 작은 나라가 수천 년 동안 훨씬 더 큰 강대국들의 반복된 침략에서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살펴보면 뭔가 새로운 것을 발견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의 목소리에서 뭔가가 저를 멈춰 세웠어요. 그는 저에게 도전하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진심으로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데 관심이 있어 보였어요. 그래도 저는 아직 제 생각을 바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다른 맥락, 다른 규모죠.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강대국 충돌의 원칙은 작은 국가의 생존 전술과는 다릅니다. 서진 교수는 미소를 지으며 책을 펼쳐 고대 전투의 상세한 그림이 있는 페이지를 보여주었어요. 그 그림들은 거대한 군대가 훨씬 작은 병력에 의해 지형과 교묘한 함정을 이용해 패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살수대첩입니다. 그가 설명했어요. 중국 수나라의 30만 군대가 고구려를 침략했을 때 오직 2,700명만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나머지는 훨씬 작은 한국군에 의해 패배했죠. 저는 거의 웃을 뻔했어요. 그 숫자는 불가능해 보였고 분명히 과장된 것 같았습니다. 고대 사람들은 종종 그들의 승리를 더 인상적으로 보이게 하기 위해 이야기를 지어내곤 했죠. 역사적 기록은 종종 과장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했어요. 물론이죠. 서진 교수는 쉽게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고고학적 증거가 이 기록의 많은 부분을 뒷받침하고 있어요. 혹시 다음 달에 저희 현장 연구에 참여해 보시겠어요? 산성을 발굴하고 있는데 교수님의 전문 지식이 같이 있을 것이고 직접 증거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즉시 거절하고 싶었어요. 몇몇 오래된 한국 성벽을 보는 것에서 대체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하지만 뭔가가 저를 멈추게 했습니다. 아마도 그것은 직업적 호기심이었을지도 몰라요. 아니면 서진 교수가 저를 초대한 존중하는 방식, 즉 자신이 옳다고 설득하려 하기보다는 저를 동등하게 대하는 태도 때문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는 정말 그럴 생각이 없으면서도 말했어요. 서진 교수가 떠난 후 저는 제 일로 돌아가려고 했지만 제 눈은 계속해서 그가 남긴 책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마침내 그날 저녁 조용한 제 아파트에서 저는 그 책을 펼쳐보았습니다. 상세한 전투 설명에 놀랐어요.
그것들은 단지 용감한 전사들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작은 군대가 어떻게 영리한 계획, 지형 활용, 그리고 신중하게 계산된 위험을 통해 훨씬 더 큰 군대를 물리칠 수 있는지에 대한 신중한 설명이었어요. 그 책은 적 한 명을 물리치기 위해 얼마나 많은 한국 병사들이 희생되었는지 정확히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전략에서 매우 중요해 보이는 교환 비율이라는 것이었죠. 저는 제가 읽고 있는 것을 무시하려고 했어요. 분명 이것들은 그저 운 좋은 승리나 과장된 이야기였을 거라고요. 하지만 전투 계획은 너무 상세하고 논리적이어서 쉽게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전화가 울렸어요. 영국인 동료 알렉산더였습니다. 마이클 서진 교수가 공유한 한국 전투 기록 중 몇 가지를 읽고 있었어. 그가 평소와 달리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어요. 더 큰 군대와 싸우는 그들의 접근 방식이 매력적이야. 한국에서의 이 현장 연구가 기대돼. 그의 열정에 놀랐어요. 알렉산더는 보통 저처럼 군사 역사에 관해 전통적인 사람이었거든요. 그날 나중에 리처드슨 학장이 전화해서 제가 한국 연구 여행에 참여한다면 대학에서 모든 비용을 지불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국제 협력 프로그램의 일부라고 설명했어요. 알렉산더도 가고 대학에서 비용을 지불한다고 하니 저는 핑계가 떨어지고 있었어요. 그 주말 저는 마지못해 가방을 쌌습니다. 저는 그저 관찰하러 가는 것이라고, 분명히 과대평가된 군사 전통의 현실적인 관점을 제공하러 간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저는 제 견해를 바꾸러 가는 것이 아니라 확인하러 가는 것이었죠. 여행 가방을 닫으면서 저는 거울 속 제 모습을 바라봤어요. 자신감 넘치는 전문가가 저를 다시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바꿀 여정에 막 나서려 한다는 사실을 전혀 모른 채로 말이죠. 한국으로 가는 긴 비행 시간 동안 저는 서진 교수의 책을 더 읽을 시간이 충분했어요. 저는 한국 군사 역사의 약점을 보여주기 위해 물어볼 질문들을 메모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배우러 가는 것이 아니라 평가하러 가는 전문가였습니다. 제가 얼마나 틀렸는지 곧 알게 될 거였어요. 한국으로 가는 비행은 정말 길었어요. 저는 대부분의 시간을 책을 읽고 메모하는 데 쓰고 있었죠. 한국 군사 역사의 허점을 보여줄 날카로운 질문들로 준비하고 싶었거든요. 세계를 가로질러 여행하고 있었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배우러 가는 것이 아니라 판단하러 가는 전문가였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서진 교수는 친근한 미소를 지으며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서진 교수와 이메일을 주고받았던 알렉산더는 그를 오랜 친구처럼 반기고 있었죠. 저는 좀 더 무뚝뚝하게 공손한 악수와 피곤한 미소만 건넸습니다.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서진 교수가 말했어요. 내일은 남한산성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많은 침략 동안 한국 사람들을 보호해온 산성이에요. 유럽 성과는 많이 다르실 거예요. 저는 참을 수 없었어요. 유럽의 성은 방어뿐만 아니라 권력의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제가 말했어요. 이 산성들은 훨씬 더 단순했을 것 같네요. 서진 교수는 기분 나빠하는 대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훌륭한 지적이십니다. 유럽의 성은 귀족과 평민을 자주 분리했죠. 한국의 산성은 사회적 지위에 관계없이 전체 공동체를 보호했습니다. 다른 필요성이 다른 건물을 만들어냈던 거죠. 다음 날 우리는 남한산성으로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길은 가파르고 저는 중간쯤에서 이미 숨이 가빠지고 있었습니다. 방어는 위치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올라가는 동안 서진 교수가 설명했어요. 공격자들은 전투가 시작되기도 전에 지쳐 있을 거예요. 정상에 도착했을 때 저는 돌담 위에 서서 아래를 내려다보았어요. 녹색 산들이 모든 방향으로 펼쳐져 있었죠.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공격하는 군대가 해야 할 가파른 등반이었어요. 제 확신에 처음으로 작은 균열이 생기는 걸 느꼈습니다. 1636년 병자호란 당시 서진 교수가 설명했어요. 수천 명의 사람들이 훨씬 더 큰 군대가 그들을 포위하는 동안 여기서 피신했습니다. 그들의 생존은 명예가 아니라 세심한 계획과 효율성에 달려 있었죠. 하루 종일 산성을 탐험하면서 저는 화살 구멍과 물 저장 시스템에 대해 더 진지한 질문을 하고 있었어요. 정오쯤에는 서진 교수에게 도전하기보다 그와 함께 아이디어를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순간은 현장에서 발견된 고대 화살촉을 조사할 때 찾아왔어요. 저는 하나를 손에 들고 그 무게를 느끼며 모양을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유럽의 궁수들은 기술로 유명했습니다. 제가 말했어요. 그들은 또한 귀족적 훈련의 상징이기도 했죠. 반면에 한국의 궁술은 순전히 실용적이었습니다. 서진 교수가 대답했어요. 한 명의 궁수가 화살통 하나로 여러 적을 제거해야 했죠. 영광이 아니라 생존을 위해서였습니다. 민족이 역사에서 지워질 수도 있을 때 효율성은 명예보다 더 중요해집니다. 화살촉을 들고 서 있는 동안 제 내면에서 무언가가 바뀌었어요. 저는 갑자기 전쟁을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영광이 아닌 생존을 위한 과학으로요. 그날 밤 캠프에서 우리는 등잔불 아래 전투 기록을 살펴보고 있었어요. 알렉산더는 제가 대학원생에게 한국의 방어 전술을 설명하는 모습을 보며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너 변하고 있어, 친구. 우리가 단둘이 있을 때 그가 말했어요. 지난달에 나한테 일어났던 일이 보여. 그냥 모든 관점을 고려하고 있을 뿐이야. 저는 제 생각이 얼마나 많이 바뀌었는지 인정할 준비가 안 된 채 대답했습니다. 다음 며칠 동안 우리는 더 많은 전쟁터와 산성들을 탐험했어요. 각 현장에서 저는 방문한 학생들에게 몇 주 전만 해도 저에게 낯설게 느껴졌을 단어와 아이디어를 사용하여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행운이 아니었어요. 대학생 그룹에게 말했어요. 이건 완전히 다른 전쟁 접근 방식을 보여줍니다. 최대 영광이 아닌 최대 효율성을 위해 계산된 방식이죠. 서진 교수가 제 말을 듣고 미소를 지었어요. 당신은 제가 평생 연구해온 것을 보기 시작하고 있군요. 그때 저는 짧은 시간에 제가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자신만만한 전문가는 사라졌고 그 자리에는 자신의 이해가 좁은 관점에 의해 제한되어 있었음을 인정하는 더 겸손한 학자가 서 있었습니다. 어느 저녁 우리가 산성 근처 캠프파이어 주위에 앉아 별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 있을 때 저는 과거와 깊은 연결을 느꼈어요. 이것들은 단순한 돌무더기가 아니라 살아남으려는 인간 의지의 기념물이었습니다. 저는 모닥불 너머로 서진 교수를 바라보았어요. 불꽃이 그의 얼굴에 춤추는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습니다. 제가 틀렸습니다. 저는 말했어요. 제가 전쟁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불완전했어요. 서진 교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승리감이 아닌 이해의 표정으로요. 모닥불이 탁탁 소리를 내며 타오르고 있었고 불꽃이 별들을 향해 튀어오르고 있었어요. 그 순간 고대 돌들에 둘러싸여 저는 겸손해지고 깨달음을 얻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가르치러 왔지만 대신 배웠고 판단하러 왔지만 대신 변화되었습니다. 그 후 몇 주 동안 저는 완전히 변했어요. 방문한 고대 유적지마다 제 잘못된 생각을 하나씩 벗겨내고 있었죠. 조사한 유물마다 저에게 새로운 것을 가르쳐주고 있었고 연구한 역사 기록들이 제가 전에 얼마나 적게 이해했는지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우리는 고구려 전쟁터 발굴 현장을 방문했어요. 떠오르는 해가 한때 수천 명의 병사들이 싸웠던 계곡에 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죠. 고고학 팀들이 조심스럽게 흙을 파면서 화살촉, 부서진 갑옷, 그리고 오래전 전투의 흔적들을 발견하고 있었어요. 제 눈앞의 증거들이 역사적 기록을 확인해주고 있었습니다. 훨씬 작은 한국군에게 패배한 수많은 중국 병사들의 유해였어요. 그들은 운이나 단순한 용기로 이긴 게 아니었습니다. 신중한 계획, 지형의 현명한 활용, 그리고 정확한 전술로 이겼던 거죠. 대학생 그룹이 우리와 함께 했는데 저는 자연스럽게 그들에게 전쟁터에 대해 설명하고 있었어요. 이건 그냥 운 좋은 승리가 아니었어요. 전쟁터 배치를 가리키며 말했죠. 한국군이 이 능선에 어떻게 자리 잡았는지 보세요. 여기서 그들은 적의 긴 보급선을 공격할 수 있었어요. 그들은 숫자에서 적과 맞설 필요가 없었습니다. 각 한국 병사가 여러 적을 물리칠 수 있는 상황을 만들기만 하면 됐죠. 서진 교수가 가까이에서 미소를 지으며 듣고 있다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이제 당신은 제가 평생 연구해온 것을 이해하고 있군요. 그가 조용히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새로운 이해로 인해 겸손해지면서도 흥분되는 기분이었습니다. 고향의 동료들에게 제 발견을 이야기했을 때 많은 이들이 웃거나 무시했어요. 마이클, 너 현지인이 되어버렸구나.
한 선임 교수가 웃으며 말했어요. 다음에는 이 돌무더기들이 유럽 성보다 더 좋았다고 말하겠네. 그의 무시하는 어조가 몇 주 전 제 목소리와 똑같이 들렸어요. 제가 얼마나 편협했었는지 깨닫고 있었습니다. 어느 저녁 우리는 산성 근처 캠프파이어 주위에 앉아 있었어요. 고대 석벽이 모닥불빛의 주황색으로 빛나고 별이 가득한 하늘 아래 소나무 향기가 바람에 실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이해가 얼마나 변했는지 생각하고 있었어요. 한국의 군사 전략이 왜 유럽과 다르게 발전했는지 생각해 봤어요. 제가 말했어요. 유럽에서는 전쟁이 영광과 영토 확장에 관한 것이었죠. 여기서는 생존에 관한 것이었죠. 알렉산더가 말했어요. 영광이 아니라 민족이 내년에도 존재할 것인지에 관한 문제였어요. 서진 교수는 조심스럽게 장작을 더 넣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것이 우리 역사 기록이 효율성에 집중하는 이유입니다. 당신보다 10배 큰 강대국과 맞설 때 모든 전투는 잃는 것보다 더 많은 적을 제거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 멸종은 확실하죠. 모닥불이 타닥거리는 소리만 들리는 가운데 우리를 둘러싼 고대 석벽을 올려다보았어요. 이 벽들은 수백 년 동안 여러 세대의 사람들을 보호해왔던 기념물이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왔을 때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제 사무실은 똑같았지만 저는 더 이상 같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첫 강의는 이전에 절대 묻지 않았을 질문으로 시작했어요. 영광이 아닌 생존이 성공의 유일한 척도가 될 때 전쟁에 대한 이해는 어떻게 바뀌나요? 학생들은 처음에 혼란스러워했어요. 그들은 유명한 장군들과 영광스러운 승리의 이야기를 기대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한국 산성의 이미지와 함께 설명하자 곧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몇 달 동안 저는 강의 자료를 완전히 바꿨어요. 한국의 방어 전략, 비대칭 전쟁, 그리고 작은 국가의 생존 전략에 관한 내용을 추가했죠. 서진 교수를 특별 강의에 초대하고 다음 여름 한국 학생 여행도 계획했습니다. 제 사무실에는 이제 유럽 전투 지도 옆에 남한 산성의 상세한 지도가 걸려 있어요. 방문객들에게 저는 작은 나라가 어떻게 큰 강대국에 맞서 살아남기 위한 전략을 개발했는지, 그리고 오만한 미국 교수가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얼마나 적게 알았는지 배우게 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이제 매일 아침 거울을 볼 때마다 서진 교수를 처음 만났던 사람과는 다른 사람을 봅니다. 가장 위대한 발견이 새로운 땅이 아니라 이미 있던 것을 보는 새로운 방법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사람이죠. 지난주 한국에서 소포를 받았어요. 안에는 작은 화살촉과 함께 서진 교수의 메모가 있었습니다. 때로는 가장 작은 것들이 우리가 세상을 보는 방식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키기 위해 저는 그것을 매일 볼 수 있도록 책상에 놓았어요. 진정한 지혜는 우리가 아직 배워야 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 인식할 때 시작된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작지만 강력한 상기물이었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